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쟁점이 된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가가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다 사퇴한 이동훈 전 기자의 이름도 포함됐는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거돈 전 시장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해 4월에 이 사건이 나왔으니까 지금 한 1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 형량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형량 자체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형량이 좀 너무 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제 추행할지 이런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제 오거돈 시장은 또 성범죄 전력이 전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징역 한 3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그게 작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적절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법조의 실무적인 그런 형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그 재판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재판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강제 추행, 그러니까 지금 범죄 혐의 자체는요, 여직원을 강제 추행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예. 그리고 또 다른 여직원을 강제 추행을 한 거예요. 근데 강제 추행 과정에서 굉장히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우월적 지위를 가진 그런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서는 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범죄에서 이제 강제추행은 원래는 강제추행 치상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강제추행 치상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까지 법조의 관례였고 예. 이제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 이제 피해자들이 어떤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면 이것도 일종의 정신적 고통 자체도 상해로 봐야 한다. 이것이 강제추행과 인과관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외상으로 어떤 신체 상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이것도 일종의 상해를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강제추행 치상이면 강제추행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훨씬 무겁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이제 판례의 어떤 변경이 바꿔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는 또 이제 이 오 전 시장이 이번 그 범행을 한 것이 권력형 범죄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네네. 이 부분을 인정한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부산시장이라는 아주 우월적 지위를 가진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거돈 시장 전 시장 측에서 주장한 것은 이런 거예요. 권력을 이용한 게 아니고 기습 추행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냥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면 내가 부산시장 직위에 있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추행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기습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우발적이었다.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왜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냐면 약간 이제 치매 증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명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권력을 이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네. 뭐 이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18년 6월 13일 날 선거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직원 한 명에 대한 추행은 당선된 6개월 후에 2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사실 범죄 혐의 자체는 뭐 추행과 관련해서는 3개지만 예. 그 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피해자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고 또 하나는 이 추행 장소가 시장의 집무실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 이 관용차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차별적으로 거침없이 여직원에 대해서 성추행을 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권력형 성범죄뿐만 아니라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그렇게
재판부는 본 거죠. 그래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구속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권력형 성범죄가 인정이 되려면은 이게 그냥 직급의 상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권력형 성범죄가 전형적인 경우가 예. 이제 상사에 의한 추행, 예. 성범죄를 권력형 성범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설사 이제 직속 상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네. 간접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있다 하더라도 이 직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예. 뭐 인사 같은데 영향을 끼칠 수 있고죠. 또 뭐 평점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네. 또 향후에 있어서 또 상호관계로 만날 수 있는 관계. 그건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이제 권력형 성범죄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부산시장이고 거기 부산시에 속해 있는 여직원이라고 하면 뭐 승진할지 전보랄지 인사에 있어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전형적인 예. 권력형 성범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뭐 확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번 판결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일단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분명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범죄 피해를 받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는 엄청난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잠도 못 자, 불면의 밤을 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할 정도로 그냥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오거돈 시장 측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강제추행이 있은 다음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인 범위 내에서 보면 이 스트레스 장애가 강제추행으로 해서 이것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느냐. 예. 뭐 다른 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과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더군다나 그 간에 어떤 언론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어떤 2차 가해가 일어났으면 이 언론 자체의 어떤 보도 자체가 사실은 오거돈 전 시장이 의도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걸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왜 그 부분을 오거돈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취지를 변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강제추행 자체로부터 사실은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신고통이 생겼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자체를 신체적 상해와 못지않게 강제추행 치상에 있어서 상해를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죄하고 강제추행치상자는 형량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추행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정신적인 피해 부분을 증명하기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제 확실한 그런 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거돈 전 시장 측에서는 본인이 이제 뭐 경도한 치매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범행을 자신이 한 그 일을 무마하는데 뭐 도움이 전혀 안 된 것 같긴 한데 뭐 이 치매라는 부분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하면은 업무 보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사실 치매 주장했을 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2018년 6월 13일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네. 6개월 후에부터 강제추행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이 시장에 공천을 받고 시장에 당선이 된 거냐.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치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단 굉장히 가벼운 정도의 치매 자체는 이제 뭐 뇌에 MRI를 찍느라지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인지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허위를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사 입장에서 보면 치매, 뭐 경도 치매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그런 진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는 일단 뭐 시장 역할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해왔고 네. 또 그 당시에 어떤 피해자 진술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아무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형량에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거죠. 네네. 네, 재판부에서도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 상황이네요.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오 전 시장 엄벌을 촉구해온 관련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쉬움을 표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항소 계획도 밝혔는데 형량에 대한 논란 앞으로 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형량 기준에는 이제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저도 뭐 피해자 측 성폭력 단체에서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이제 항소하겠다 그러는데 네. 사실 항소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역 7년을 구형하면 사실은 그 구형 자체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서는 구형량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2분의 1 이하로 형이 선고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제 항소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여는데 아마 피해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심으로 검찰이 항소해서 예. 2심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 아마 오거돈 시장 측도 무조건 항소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징역 3년 실형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예.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거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집행유예 판결 그러니까 집행유예 판결 받고 석방되는 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양측이 다 항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어쨌든 오거돈 전 시장 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합의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합의 종용은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에겐 또 그것만으로도 고통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할 예. 거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을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거돈 시장이 사실 제가 볼 때는 1심에서 좀 약간 기습추행이랄지 침해를 주장하는 변론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할 거라고 하면 진정한 사과 그리고 깨끗하게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게 맞다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걸 자꾸 갖고 기습이랄지 침해로 빠져나가려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어떤 주장할지 모르겠고 네. 또 일단 법정 구속에 징역 3년이라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제 용서할 마음이 과연 항소심에서는 새로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마음가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의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상황 또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목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부분인데,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이례적일 거고요. 네. 아마 그런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사실은 경찰에서 검사에 대한 아니면 검찰 집무실 아니면 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은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건 자체를 검찰로 이첩을 해라. 근데 그렇게 지휘를 해서 검찰 자체에서 수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 기각을 계속했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또는 더군다나 자기들 볼 때 하급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하급 기관이 검찰에 대한 도전 이런 생각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신청한 적이 없죠. 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이제 검경 수사권도 조정됐고 경찰이 얼마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이 압수수색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경찰이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기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전에는요. 근데 이번에는 신청을 하니까 검찰에서 받아줘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발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찰이 일단 지금 압수수색 그 대상은 이제 남부지검에 있었던 모 부장검사였거든요. 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이제 좌천돼서 지방검찰청 부부장으로 갔습니다만은 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뭐 검사가 관련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언론이랄지 뭐 공공기관, 네. 공직자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이제 확대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동훈 전 이제 조선일보 논설위원인데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하다가 돌연 사의를 표명을 했었는데 그게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나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일신사의 사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또 언론에서는 그게 아니고 서로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메시지 전달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국민의힘의 입당과 관련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말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네. 일단 일신사의 사유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일신사의 사유를 그냥 일방적으로 내 일신사의 사유가 있으니까 대변인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는지 네. 아니면 내가 지금 경찰에서 김영란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만둬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 측에서는 경찰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야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변인으로 있는 입장인데 네. 어제 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런 기사가 나가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네. 사실 사의 표명을 했을 때는 윤 전 총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내부적으로 마찰을 빚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경찰 수사 때문인지 이 부분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의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될 부분 간단하게 짚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언론에 나타난 이 이제 사기 피의자입니다. 재판받고 있어요. 구속돼 가지고 네. 사기 횡령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금품이랄지 골프채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남부지검의 부장검사였던 사람인데 혐의는 지금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골프채를 받았다. 이게 뭐 몇백만 원 상당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 경찰 예. 총경도 개입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앵커했던 모 기자, 지금 나와 있는 거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확대될 수 있고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1회 100만 원 이상, 네. 그리고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형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